그런데 난 정치권도 참 희한해요. 네.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한국 경제가 골로 가고 있는데 벼랑 끝으로 가고 이제 대일 종속이 심화된다는데 네. 이거를 저기 대국적 결단이라 그러고 업계가 환영한다 그래 버리고 지금 이 소리만 들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참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 받아온 청구서 이걸 볼 때마다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답답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고 네. 소부장이 이렇고 뭐 안보 협력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협력 그거 실소미야. 부분 이제 궁금하시면은 그 앞에 거 앞에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되고 그러는 데다가 네. 아니 우리 자꾸 과거사 문제 뭐 개이오 대학 연설 뭐 또 뭐 친일파 얘기하는데 그거 다 떠나서 네. 그러면 정상국가 외교는 했냐고. 정상국가 정상국가 외교. 외교. 어. 뭐 우리가 다 퍼주고 어. 우리는 하나 얻어온 것도 없고. 그 외교가 그런데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것도 이제 정부의 생각이 네. 더 이상 일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먼저 이제 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담장 예를 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은 담장을 먼저 허무는 그런 네. 뭐 제 선의를 얘기는 보여주는. 네. 왜 우리나라는 IRA법 같은 거 안 만듭니까? 미국도 인플레이션 만들고 감축법. 프랑스도 뭐 유럽연합도 만들고 네. 다 만드는데 음. 우리는 왜 퍼주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일자리 정책이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IRA나 반도체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네. 일자리 이 미국의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거든. 근데 우리는 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가 없습니까? 그렇네요. 일본의 소부장이건 뭐건 들어올 때는 네. 우리도 조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화이트 리스트 그거 뭐 우리가 배제됐다 수출 규제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 그걸 해제했다고 이번에 또 정상회담 성과로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한테 좋은 백신이었습니다. 좋은 백신이었다. 네. 우리의 소부장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데 오히려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눈을 떴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산업 지키자. 아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일본 취약해지는 소부장, 거지. 예, 소부장 그 제품이 들어오고 우리 중소기업의 공급망이나 예. 뭐 납품처는 줄어드는 것이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더 어이가 없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 일본하고 그 한일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 다 정당화하는 논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는 옛날에 2007년에 아베 총리가 발표한 겁니다. 그 인도 의회 가서 연설을 할 때 네. 아베가 인도양과 태평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고 인도 태평양 시대로 나아가겠다. 이런 연설을 했을 때 네. 처음에 사람들이 좀 연설이 이상하다.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이라 그랬는데 왜 인도 태평양으로 바뀌어? 아태가 인태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아베가 자기 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 앞으로 일본과 인도와의 교역액이 네. 미중 간 교역액을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는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어떤 대안적 안보대와 동맹 네트워크 또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네.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그건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구소련의 소련의 위협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대탕트를 실현해서 그게 1971년에 그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비밀리에 중국 방문. 그 후에 닉슨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마오쩌둥하고 네. 이제 그 대탕트를 실현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한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게 소위 상하이 커뮤니티라고.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하나의 새로운 국가 대전략에 출연했던 거거든.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지.
이제 냉전에서 소련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승리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지정학적 게임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네. 이제는 중국과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손을 잡는다. 이게 인도 태평양이거든. 그래가지고 했어. 네. 근데 그 후에 미국이 보니까 그럴 듯하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전략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잖아 지금 이 아베 총리가. 그런데 16년 동안 그럼 아베 비전대로 됐느냐? 이걸 한번 지금 따져봐야 네. 되겠죠. 네.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은 22%, 수입은 24%. 반면에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8%, 1.7%. 그거밖에 안 돼요. 뭐가 바뀌었어? 뭐 그동안에- 인쇄 해봤자 뭐 바뀐 게 없네요. 그 동안에 일본이 인도에 한 4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인프라 개선에. 예. 그래서 인도에 있는 고속철도, 지하철을 일본 자본이 져주고 있어 지금. 그렇게까지 쏟아붓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예, 이상하지? 않네요. 예. 그다음에 쿼드라는 게 있죠. 네. 그게 인도, 일본, 호주, 미국 4개국이 이제 힘의 다이아몬드라 그래가지고 인도 태평양의 동서남북에 각기 위치한 이 네 개를 연결하면 마른 목골. 그래서 힘의 다이아몬드라는 안보 대화가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에 붙어버리네. 이번에는 또.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석유에 대한 상한제를 우리가 그 봤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 석유 못 팔게. 그러는 동안에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배럴당 40달러의 석유를 왕창왕창 사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협력해서 제일 큰 수혜 국가가 인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쿼드란 말이 쑥 사라졌어. 한때 왜 기억나실 거야. 맞아요. 한국이 쿼드 가입해야 된다, 쿼드. 말아야 된다, 별말이 많았어요. 근데 쑥 사라졌어. 쿼드가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렇죠. 인도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네. 뭐 중국을 경제하는 인도 경제권을 키운다고 했던 게 안 네. 돼. 그리고 일본이 그런 걸 할 자격이 없어. 우선 일본은 개방 국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인도가 일본에 굉장히 원했던 건 뭐냐면은 네. 그 취업 비자 좀 많이 내달라. 아니 어차피 일본 고령화 사회고 일할 사람 없다. 맞아요. 근데 인도에 우수 인력 많다. 아니 그래 일본에 가서 기업도 하고 싶고 또 취업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비자 좀 많이 내주고 이렇게 되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말입니다. 철저한 쇄국 정책 폐쇄 국가입니다. 네. 절대 인종이 섞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안 안 내줘요. 받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극소수의 농업 분야하고 네. 간호 분야의 인도인들이 소규모로 취업을 했어. 그러니까 인도는 아니, 사실 인도 태평양 시대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자고 해놓고 네. 취업 비자를 안 내주네. 음. 한국만 해도 많이 개방된 나라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20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큰 사회 문제가 되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죠. 예. 이게 일본에선 불가능해. 일본 저 나라가 무슨 인도 태평양의 아시아 지도국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네. 우선 자기를 개방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일본이. 네. 순혈주의 국가예요. 음. 이민 정책이 절대 없어. 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잘 사는 나라를 보라고. 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 유럽에 네네. 독일 같은 나라들 보라고. 음. 다 인구의 10%가 이민자예요. 개방된 사회. 개방된 나라가 잘 살아. 그런 나라가 잘 버텨. 미국도 그럭저럭 버티는 거는 이민자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민자 그래서 나라니까. 인구 구조에 문제가 없어. 오히려 거꾸로 된 문제가 있지. 이제 백인 출산율보다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민자들의 출생률이 훨씬 높거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그거를 배제하고 이걸 여기서 위기론이 아니죠. 나오냐? 아니죠. 오히려 더 나라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저거 곧 망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인구 재앙, 인구 재앙을 완화시키는 대외 개방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일본을 본 거야. 쟤들은 쇄국 정책하는 나라인데. 네. 그다음에 방위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위 협력.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 방위 협력. 그거 협정도 맺었어요. 네. 그런데 딱 맺어 보니까 자, 봐봐. 인도가 중국하고 국경에 접하는 면적이 3,400km야. 어마어마하게 넓지. 그렇네요. 그래서 주로 지상군의 소요가 많은 거야. 근데 자꾸 일본은 해양 협력을 하자 그러는 거야. 근데 인도양 앞바다에 뭐 해적이 있어. 뭐 중국이 와서 인공 섬을 줘. 뭐 없잖아. 네. 근데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도와 일본이 손 잡았는데 그 두려움의 내용은 인도는 주로 지상으로 육지로부터 오는 위협을 얘기하는 거고 맞대고 있는 그 부분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일본은 자꾸 남중국 해 얘기하고 해양에서 항해 자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그런데 쏠리는 것보다는 육지에 대륙에 있는 반도 국가로서 내 지정학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협력할 게 없네. 협력할 게 그래서 없어. 공동 훈련을 한다는데 그게 한미 동맹 같은 훈련이 아니고 그냥 서로 상견례야. 안보 협력도 없어. 네. 그러면은 인도가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없어. 붕어빵에 붕어 없고.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인태 전략을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탄다는데 윤 대통령 말은 이제 일본하고 손잡고 네. 해외 직접 투자도 합작 투자 같이 하자. 한일이 함께. 근데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도 태평양의 합작 투자라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투자 다 했는데 아무런 경제 성과 없다. 이거죠. 이게 성과가 눈에 보이고 인태 어. 전략 쓰는 게 정말 얻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 다 판단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아니 거 그리고 아닌가요? 그러면 인도가 아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저 투자 전략이나 진출 전략은 이미 준비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다고. 굉장히 맞아요. 동남아 국가들한테 예. 굉장히 호응을 받았거든요. 아세안 국가들한테. 음.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일본 손잡고 간다는 뜻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인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정부 때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중국 말고 중국 이후에 뭐 베트남이나 그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좀 집중하려고 했던 정책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인도 쪽으로. 아니 일본은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시다 총리가 그 다음 날 인도에 가서 모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렇죠. 그 옛날에 아베 총리가 5년간 480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과가 없는데도 돈 퍼대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그걸 520억 달러로 인상하겠다.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잖아. 또요. 예. 그런 저러는데 지금 윤석열은 거기에 끼어들고 싶다는 얘기지. 함께 진출하고 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손을 맞잡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보세요. 네. 그 투자의 목적은 뭐냐면 탈중국이었어요. 이제 인도가 초강대국이 된다. 네. 이런데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도가 물론 역동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저 인구도 IT 이제 인구는 중국에 육박했고 네. 곧 역전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IT 인력이 우수하고 맞아요. 뭐 세계 각지에 특히 뭐 미국 서구권에서 실리콘밸리에 인도 출신이 많더라고요. 거 많이 가 있고 네. 우수한 교육과 두뇌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곧 인도가 무슨 디지털 경제권에서 어떤 그 중추국가로 진입할 거라고 우리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내가 이걸 뜯어보니까 네. 인구는 뒷담화하는데 저기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가를 이제 설문조사 해보면은 네. 인도 남성의 60%가 인터넷을 써본 적이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써본 적이 있어. 그런데 여성의 사용 비율은 17%예요. 자, 이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산업 사회 또 개방적 사회로 들어오는 디지털 경제냐 하는데 사람들이 인도는 당연히 디지털 국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혀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봐서는 대부분 경제 구매력이라는 게 여성들이 많이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여성들의 인터넷 사용 경험이 17%다. 남자의 3분의 1도 안 된다. 야. 이 이야기는 디지털 경제에 아직도 그 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면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인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하지만 지금 그렇게 인프라에 쏟아붓고 뭐 하는 동안 얼마나 변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편을 일본이 확실하게 드느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아니야. 그러네요. 군사적으로도 아니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인 건 구조적으로 이래. 아. 그다음에 일본이 워낙 잘못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 아태가 인태로 바뀌는데 우리 사회 내부에 논쟁이 없었어요. 이건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큰 실책이야. 이게 우리가 그냥 아태라는 거는 1980년대에 생겨난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시아 태평양이란 말이 있었고 전 세계 황금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모여든다 그랬고 이러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 그랬고 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도 아태 전략이라는데 적극 동참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전성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만들어진 게 아펙 또 아세안 아셈 네. 이런 동남아의 그 저기 국가들 간의 협력체가 지금 최전성기에 올라선 거야. 야. 그때 우리가 인테라는 말로 바꾸는 거야. 맞지 아니 않나요? 그러면 지금이 제일 좋거든. 네. 아시아 태평양 패러다임에. 그런데 인테가 들어오면서 아테가 인테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보면서 아시아를 배제한다는 뜻이요. 즉 중국, 네. 러시아 이런 유라시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하. 유라시아가 대륙이 빠져나가고 인도양과 태평양이란 뜻이야. 그게 인태 전략인데 네. 아니 지금 아세안 잘 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탈중국 우리가 안 되고 있고 네. 지금이 최전성기인데 왜 여기서 인위적인 인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 기본 목적이 기본 지향점이 탈중국에 있는 건데 일본이 하다 안 된 게 탈중국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인태 전략을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다 중국하고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드 문제 때 왜 저 네네. 힘들었죠. 한중 관계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일본은 엄청 사이가 좋았어. 그럴 수밖에 없어. 중국 없으면 지들이 무너져. 참 그 인테는 이거 주술입니다. 주술. 주술이다 결국.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